네, 여러분 소멸시효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1페이지 하단 1번 지문, 공유관계가 존속한 한 공유물 분할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는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죠. 공유가 원래 공동 소유를 줄여서 공유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물론 불분할 특약을 맺을 수는 있어요. 5년 범위 내에서 맺을 수는 있는데,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언제든지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할 청구는 설사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질문.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렇죠.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다 그랬어요. 3번.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이것은 천재지변이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렇게 돼야 되죠. 6개월이었으니까 틀렸는데,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는요, 부부간의 혼인관계 종료로 인한 정지, 상속재산 관리에 관련된 정지,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없게 됐을 때의 정지 사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 대부분이 6개월입니다. 근데 딱 하나가 기간이 1개월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3번에 있는 천재사변에 의한 소멸시효 정지 사유. 이것만 1개월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4번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 지급명령에서 확정이 됐다. 자, 이럴 때는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된다. 네, 여러분 3년이나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판결에서 확정되면 그 시효기간이 10년이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떨어져 확정이 됐다. 이것도 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조정이 이루어졌다든지 그런 경우, 자, 이런 경우도 판결과 마찬가지로 시효기간이 10년이 된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중 하나의 채권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그래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시험에는 거의 나온 사례가 없는 빈도가 좀 약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도의 양수인.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채권법에 가면 채권 양도에서 나오는데요. 지명 채권을 양도할 때는 당사 사이에, 즉 당사자라는 것은 채권 양도인과 채권을 넘겨받는 양수인 사이에 합의 플러스 증서의 교부. 근데 그거 외에도, 그건 일종의 공시방법이고 그거 외에도 채무자에게 그 사실, 채권 양도의 사실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이것은 뭐냐면 대항 요건입니다. 그래서 설사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도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재판상 청구를 했다. 그러니까 양수한 채권에 대해서 지급해달라라고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했는데 반대로 표현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대항 요건을 설사 갖추지 못한 경우라더라도 그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그것은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된다. 즉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채권자가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그러니까 돈 달라고 내용 증명 우편 이런 것을 통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송달을 여러 번 시켰습니다. 우편을. 그러다가 재판상 청구를 했답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소를 제기했다는 얘기죠. 자, 이때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을 마지막, 그러니까 최고의 최고를 거듭하다가 소를 제기했죠. 그럼 바로 그 소를 제기한, 즉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 기준에서 소급해서 6개월 이내에 한 최고, 이때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렇죠? 네, 옳은 질문입니다. 그다음 8번.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 관계로 인한 수개 금전 채무가 있고 채무자가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했을 때, 이때는 그 수개 채무 전부에 관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단어? 소멸시효 기간이라 했어요. 기간.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서는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옳은 표현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판단. 이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기간에 대해서는 직권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 113페이지. 자, 박스형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 대하여 2023년 10월 17일을 변제기로 하는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에 갑이 을을 상대로 동년 12월 20일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된 경우 갑의 재판상 청구는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 정도는 있다.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 옳은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큰 묶음으로 제시하면 앞 시간에도 한두 번 표현했지만 큰 묶음 어떻게 돼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그 큰 묶음으로 제시했던 청구는 넓은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이걸 세분하면 어떻게 돼요?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지급 명령 신청, 임의 출석, 최고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자, 우리 핵심 정리도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페이지 좀 달리하다 보면 핵심 정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최고는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서 가장 효력이 약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최고의 최고만 거듭한다 해서 중단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최고를 하고서는 적어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는 보다 강력한 수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적어도 소를 제기했는데 소가 취하가 됐다 또는 각하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고 정도의 효력은 인정한다. 최고를 한 효력은 인정한다는 거죠. 이것하고 헷갈리면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건 뭐냐면요. 자, 최고의 최고를 거듭하다가 또 뒤에 나올 거예요. 거듭하다가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은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서 6개월 이내에 한 최고. 그 최고 시점이 바로 중단 시점이다. 자, 곧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지문을 달리해서. 그래서 그런 판례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미연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이게 방금 전에 봤던 채권 양도. 그죠?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 그래서 동년 12월 20일 채권 양수인 병이 채무자 을을 상대로 해서 양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라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중단된다.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갑이 을을 상대로 2023년 12월 20일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2024년 4월 20일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0월 17일부터 다시 진행된다. 틀렸죠? 자,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했죠. 소를 제기하면 중단이 됐죠. 그런데 중단이 되면요, 지금까지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은 모두 제로가 됩니다. 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언제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느냐? 판결이 확정된 대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2023년 12월 20일 이때 소장 제출 시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지금까지 진행된 기간이 10년짜리 소멸시효에서 만약에 9년 정도 경과됐다 하더라도 그 9년은 모두 없어지고 제로가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다시 하루 이틀 시작한다고요? 판결이 확정된 뒤로부터. 그렇다면 자, 다시 진행되는 시점은 어디다? 2024년 4월 20일이 되겠죠. 그래서 10월 17일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틀렸습니다. 기억만 옳은 지문이네요. 1번 정답. 자, 다음 지문. 자, 다음 지문. 113페이지 하단. 1.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는 모두 중단의 효력이 있다. 틀렸죠. 소멸시효는 중단 정지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중단도 없고 정지제도도 없습니다. 2번.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했는데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할 수 없고 있으니까 틀렸고요. 당사 주장에 따라야 한다. 이건 여러분 소멸시효에 대한 지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틀렸고. 3번.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기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이를 자동 채권에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기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 본래 495조 여러분 채권법에 채권 소멸사유에 보면 상계가 있죠. 그 상계에 관련 조문이 495조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소멸시효가 제척기간 대신 소멸시효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완성 전에 상기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에서 상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495조 참고하시고요. 조문. 그럼 그건 뭘 말하냐. 자, 여기 그림 잠깐 보세요. 갑이 을에대해서 100만 원의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을은 갑에 대해서 60만 원의 채권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채권 채무가 맞물려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60의 채권을 채권 행사를 하지 않아서 이것이 시효가 완성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을은 받을 돈 60원 못 받고 왜?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못 받고 줄 돈 100만 원 줘야 되고 이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갑이 청구하면 100은 갚아야 되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60 채권은 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이것은 못 받고 그렇다면 아무리 소멸시효 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법에 가장 바닥에 깔려있는 지지되고 있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공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 495조는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러니까 이제 요 그림에서 여러분 연상하십시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60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는 이 소리는 상계를 칠 수 있는 적절한 상태 이걸 뭐라 하냐. 상계적상. 참 까다롭습니다. 단어가 그렇죠? 법률 용어가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는 이를 자동채권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완성되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는 이를 자동채권에서 상계할 수 있다. 그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을은 60채권을 그냥 자동채권에서 상계 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딱 둘 다 딱딱 까고 을은 갑에게 얼마만 주면 된다고요? 40만 원만 주면 된다 이 소리죠. 40만 원만 주면 된다. 이 두 개 서로 상계 쳐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민법 495조의 이 규정은 제척기간에도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트도입니다. 제척기간에도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트도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옳은 지문이에요. 3번 지문.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뭐냐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따라서 소멸한다. 즉 운명을 같이 한다. 이게 부종성이거든. 그런데 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보증인이 뭐라 그러냐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나는 보증채무는 그대로 이행하겠다. 이렇게 채권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렇다면 부종성이 부정돼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설사 주채무가 시효 소멸하더라도 보증인은 책임져야 돼요. 자신의 보증채무의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옳은 표현입니다. 문장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도 해설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니까 해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은 아까 앞 시간에 나왔던 거예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시부터 진행한다. 맞고. 6번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그렇죠?
뭐 도급인, 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뭐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이것들 전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죠? 네. 근데 거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앞 시간에 그 말씀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요 3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10년 이렇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심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 나머지 전문 자격인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뭐 공인노무사, 여러분의 공인노무사 이런 전문 자격인들의 직무에 관련된 채권은 3년이에요. 세무사만 10년. 말 나온 김에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 세무사 그것만 따로 좀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6번에 옳은 질문이죠. 이 도급받은 자 하면 이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 이것도 3년. 자, 그다음에 7번입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이 자는 원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죠. 여러분 어떤 자도 있냐면 이건 우리 채권법에 가면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해설에 여기 7번 해설에 보면 채무자에 대한 바로 그 당사자인 채권자가 아닌 일반 제3채권자들 그다음에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의 제3채무자 채권자 대위 소송하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채권자 갑, 채무자을, 제3채무자 병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병, 제3채무자는 을의 갑에 대한 즉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이것을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좀 중요하죠.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그 후순위 저당권자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지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A가 채권자. 아니요. 표현 잘못. 채무자. 표현 다시 하겠습니다. 채무자. B가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 그리고 1번 저당권자. 근데 A가 또다시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고 또 돈을 빌렸어요. 그랬을 때 C가 2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 근데 C가 봤을 때는 B의 A에 대한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이 A는 당연히 직접 당사자 채무자니까 원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 C가 과연 원용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C가 원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왜 따지는 거죠? C도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는 분명해. 왜냐하면 1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했다면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하거든요. 이게 바로 역시 이것도 일종의 부종성이거든요. 운명을 같이 한다. 피담보 채권은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거든. 그럼 피담보 채권 1번 A, B 사이의 채권이 소멸했다. 그럼 1번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이게 부종성이거든요. 그러면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 우리나라는 이 후순위가 선순위 그 자리로 올라가는 순위 승진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는 순위 확정의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관계에서는 순위 승진을 취한다는 거죠. 순위 승진이라는 소리가 뭐예요? 2번이 1번 자리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C가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자거든요. 근데 과연 이 A, B 사이의 채권의 소멸시효의 원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그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원용할 수 있다. 틀린 질문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지금 페이지는 114페이지 제일 상단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8번입니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확정 판결에서 주채무가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 된다? 10년이 된다 했죠. 그럼 주채무가 만약에 3년짜리다. 근데 판결에서 확정되면 10년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3년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8번 옳은 지문입니다. 자,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해설과 핵심 정리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앞에서 뭐 대부분 설명드렸지만,
지문에 간간히 나와서 설명드렸지만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자, 소급표 부분, 소급표가 적용되느냐 여부인데요. 소멸시효로 인한 권리소멸은 소급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처음부터 채권 채무가 없었던 것 같은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소급표 없다.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장래효밖에 없다. 그랬었죠? 네. 그 다음 중단정지제도는 소멸시효에 있는 제도다. 제척기간에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당사자의 원용 여부 역시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는 당사자 원용이 있어야 한다. 변론주의 원칙상 뭐 여러 번 얘기했고 지겹죠 여러분. 이제는 근데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직권 고려.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는 완성 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성 전에는 포기가 안 된다 했고요. 소멸시효도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제척기간은 포기란 것도 없어요. 포기란 제도도 없습니다. 그다음 기간 단축. 소멸시효는 특약에 의해서 즉 법령에 의해서 기간을 단축하거나 요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연장, 가중, 배제는 안 됩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연장, 가중, 배제 특약 붙이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제척기간은 단축, 경감도 안 되고 왜? 법률이 예정한 권리의 행사기간, 행사 가능 기간으로 딱 정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단축, 경감도 안 되고 연장, 가중, 배제 더더욱 안 됩니다.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마지막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이 부분이 민법 총칙의 전부입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요. 여러분 고득점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이어서 채권법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